소식입니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긴축 경계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철강 주는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급등에 훈풍이 불었던 2차 전지주, 포드와 CATL의 협업 소식 등에 오후 들어서는 다소 탄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코프로의 고공행진은 지속됐습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구간, 엇갈리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기택 이사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이기택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성일하이텍입니다. 유럽판 IRA 핵심 원자재법의 최대 수혜주로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가 꼽히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의 글로벌 리사이클링 공장은 9곳을 보유하고 있어 시장 점유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러시가 이어지면서 금일 5%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온라인 시장 성장 둔화와 함께 외식 물가 부담에 따라서 마트에서 장보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다소 씁쓸한 전망 속에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른 여타 업체들의 주가 하락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향후의 행보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일하이텍과 또 이마트, 약세장 속에서 올해 우호적인 성장 환경이 주목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이익 레벨업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고요. 사연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더구전자입니다. 애플의 실적 우려에 대한 악재는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올해 애플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이런 벤더로서의 앞으로의 성장세에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미국 포드사 관련 이슈와 테슬라 훈풍 속에서 희비가 엇갈린 2차 전지주. 친환경 선박으로 글로벌 시장의 항해를 주도하는 조선업종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K배터리입니다. 테슬라 급등에 따라서 약세장 속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 전지주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포드사가 배터리 결함 가능성을 이유로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된 인기 차종의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SK이노베이션 급락을 했고요. 또 포드사, 중국 CATL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합작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업종입니다. 글로벌 조선 산업에도 친환경이 강조가 되면서 친환경 선박 주문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 가치 선박인 메탄올 추진선을 중심으로 수주를 휩쓸고 있어서 올해도 K조선의 항해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K배터리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 중국의 배터리 업체인 CATL과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합작을 선언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탈중국 행보를 보여왔는데 이제 포드가 중국 업체와 손잡은 배경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먼저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예, 사실 포드는 예전부터도 내년부터 유럽에 출시되는 그 F150 주력 차종이죠. 여기에 대해서 LFP 배터리 채용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 SK온과 포드가 이제 원래는 뭐 영원의 이런 파트너일 텐데 이 유럽의 그 파트너십이 결렬이 됐었던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런 발표에 어느 정도 좀 무관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적으로 포드가 이제 주력 차종 그 F150이 전기 트럭인데요. 이게 뭐 GM과 리비안과 현재 3강 체제로 경쟁 중에 있는데 물론 인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최근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의 그런 또 전기 트럭이 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경쟁은 더욱 심화가 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또 가격 경쟁력을 또 확보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있을 테고 역시 뭐 모든 차들이 다 좋은 배터리를 채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중저가 라인도 있기 때문에 중저가 라인을 또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역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LFP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좀 개선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 번 충전 시 1000km까지도 운행 가능한 그런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기본적으로 먼저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그런 단점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워낙에 좀 그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 위험성은 그 3원계보다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같은 이 그 전기차 배터리 그 팩에 담았을 때 오히려 그 이제 3원계 같은 경우는 전체 부피의 한 절반 이하로 채워지는데 그래도 LFP 배터리는 좀 단순하다라는 측면에서 한 60%까지 채울 수 있어서 그런 많이 채움으로써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나름의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FP 배터리가 이제 기존의 이제 단점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을 조금 보완을 하면서 이젠 또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포드가 이렇게 또 채택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합작하는 그 법인이 IRA 법안을 이제 우회하기 위해서 CATL이 기술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이런 우회 경로가 그러면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합작 법인을 설립한 것은 이제 저희가 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좀 부분이잖아요. 이 K 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용관청장께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글쎄요, 일단 이 IRA 법안을 하면서 미국도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올해부터 배터리 2차 전지를 팍팍팍 키워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런 광물이라던가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 한 번에 연결고리를 중국과 끊어내기가 쉬울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는 좀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와 CATL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자체가 일단 포드는 SK온으로부터 하이니켈 배터리를 조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CATL로부터는 저가형 배터리인 LFP를 조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표가 나가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 변화가 이게 중국 제외한 겁니다. 제외한 거에서도 일단 LG에너지솔루션은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SK온이라던가 삼성 SDI는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14에서 22%로 CATL의 배터리가 상당히 크게 점유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에서도 통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차량 많이 팔리죠? 중대형, SUV, 픽업 트럭 이런 쪽들이 많이 팔립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나왔던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북미 시장에서 LFP 탑재 차량이 아니고 미국 전체 판매 순위 픽업 트럭이 1위에서 3위까지를 21년도에 차지했어요. 그게 작년이라고 달라졌을까요? 똑같습니다. 이런 픽업 트럭은 고효율, 고출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LFP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안전성을 얘기를 하는데 안전하지 않아요. 실제 이게 전압을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충전 중에 화재가 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과충전을 체크할 수 있는 전압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하이니켈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BMS 쪽이에요.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충전 중에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고요. 배터리를 보호하는 이런 팩 자체가 많이 개발이 되면서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만 가지고 LFP 안전하다? 이거는 이제 맞지 않는 공식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많이 팔리는 차량들의 LFP를 탑재를 할 수 있을 거냐?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이런 진출이 또 있을 거다? 이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는 걸 보게 되면은 IRA 쪽에서 EV 관련해서 안보 관련 법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원자재 비중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전에는 미국이라던가 미국과 FTA가 체결된 이런 쪽들의 비중이 40%예요. 근데 이게 27년이 되면 80%, 2029년이면 100%인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 LFP 배터리 만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이제 뭐가 되죠? 리튬을 중국에서 들여와가지고 이런 LFP 배터리 만들었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여올 수 없는 리튬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과연 지금 공장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설립하고 이걸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UV, 대형, 그리고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LFP는 엔트리 모델이나 저가형 모델에 들어갑니다.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K배터리 별로 걱정 안 한다가 결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LFP 배터리가 지금 포드와 계약을 맺었지만 사실 우리와는 조금 그렇게 관련이 있지는 않다. 네. 우리는 뭐 이제 중저가 쪽보다는 오히려 조금 비싼 좀 하이엔드 차량 쪽으로 더 이렇게 공략을 맞아요.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김성준 부장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는 이 K 배터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기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기본적으로 뭐 미국에서 가장 좀 잘 팔리고 있는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을 일단 이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물론 성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물론 이게 IRA 법안이 3월에 이제 시행령이 나올 텐데 아마 이번 달에 이게 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포드와 CATL의 이런 추진된 그 공장을 승인할지 여부가 아마 결론이 날 텐데 이것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시행령을 앞두고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좀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조금 질이 떨어진다라고 치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LFP도 많이 좀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업체들도 LG 엔솔이라든지 SK 온도 LFP 배터리 채택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것도 관련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무시는 못할 그런 좀 전제가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세부 시행령 발표 후에 이제 또 통과 여부나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두 분의 의견이 지금은 나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가성비에 집중을 할 것인가 아니면 LFP를 우리가 또 공략을 해서 따라잡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또 추이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향후 들려올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로 또 차별화 장세가 더 좀 극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양관 차장께서는 셀 업체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셀업체 말씀드릴 때 SK 이노베이션을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수율이 언젠가는 잡겠지만 이거 다 똑같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도 몇 년 전에 다 겪었던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설비를 국내에서 하던 것과 똑같은 설비를 해외에 설치해도 수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이게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수율이 잡히겠지만 또 하나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쪽은 SK 이노베이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정유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시황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해야 되죠. 무슨 분할? 물적 분할 말고 인적 분할해야 됩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주주들에게도 SK온의 주식을 주는 분할을 해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번과 같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유를 떼어낸 채 밸류 가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글쎄요. 지금 나머지 업체들은 제가 하이니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좀 빼먹었던 게 이제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량 말씀을 드렸었는데 21년도에 테슬라의 모델 Y 이건 전년 대비해서 4배가 넘게 팔렸어요. 근데 테슬라의 모델 3 LFP 배터리 적용한 저가형 차량이죠. 얼마나 팔렸을까요? 20년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만큼 시장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부분들, LFP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차 업체들, 이제 뛰어들기 시작하는 업체들은 모델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시장의 특성을 봤을 때는 하이니켈에 집중하는 게 맞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4680의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보는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집중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셀 업체들이 가야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율을 개선하고 기술력이 좀 좋아서 하이니켈 네. 시장을 공략을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언급을 하지 않으셨지만 의견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포드가 그동안 생산해 오던 그 트럭 자체를 지금 뭐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7%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그럼 앞으로도 SK 이노베이션은 계속해서 좀 주가가 흔들린다고 보실까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네, 올라갈 당분간은 수도 좀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율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포드 차량에 NCM9가 들어가요. 니켈의 비중을 완벽하게 높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율 잡기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포드는 목표가 23년 올해 말까지 연산 60만 대를 팔아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전처럼 조금씩 테슬라가 많이 팔고 포드가 조금 팔 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배터리 수율이 안 나와도 이쪽에서는 그냥 양품만 받으면 되니까 나 몰라 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제대로 된 양품의 비율이 많이 안 나오면 목표치 60만 대 양산 시설을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SK온이 결국엔 수율을 잡을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아니다. 아. 네. 그러니까 SK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율을 확실하게 잡고 밸류를 받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인적 분할. 네. 인적 분할을 네. 통해서 제대로 가치를 좀 인정을 받고 기술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김성준 부장께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리튬과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오늘 강세가 좀 돋보였잖아요. 특히 부장님께서 내어주로 제시를 해주셨던 코스모화 굉장히 좀 잘 가고 있었는데 오늘 5%대 또 강세로 약세장 속에서도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급등에는 이제 코스모화학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도 최선호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인지 의견 한번 듣고 갈까요? 사실 뭐 최선호주여서 제가 소개를 한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좀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당시가 이제 22,1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목표가 27,000원 오늘도 공교롭게 딱 찍고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IRA에 있어서 국내 이 배터리 업체들의 이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붙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 무엇보다도 이제 당장에 있을 이 포드와 CATL의 이런 승인 여부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중요할 테고요. 기본적으로 뭐 시행령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에 더 특화되게 플러스 알파의 요인이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행보다도 오히려 이게 먼저 나올 이것이 이슈가 더 좋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2차 전지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불을 뿜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2배가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상황 속에서 쇼커버도 상당히 좀 많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단기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K배터리가 나쁘진 않다라는 전제를 합니다만은 많이 상승한 다음에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다면은 당분간은 다소 조금 기간 조정 내지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도 우리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서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저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성장성은 앞으로도 뭐 변함은 없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만큼 좀 확인을 하고 가는 좀 자세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K조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수주 쾌거를 지금 거두고 있잖아요. 친환경 선박 시장의 성장세 그리고 국내 선사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점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네, 올해 들어와서도 수주가 굉장히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친환경, 메탄올, 추진선 이런 것들 위주로 수주가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진표 나가는 거 보시는 것처럼 현대 사무중공업이 메탄올 추진선을 독보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대 사무중공업이 속해 있는 한국조선해양 이런 쪽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거기다가 LNG선 같은 것들도 작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이 수주 잔고로 쌓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국제해사기구가 2030년 이후에 발주 선박의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입니다. 2008년 대비했을 때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70%를 감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주 잔고가 쌓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더 이상 수주 잔고를 저가로 수주하기보다는 고부가 가치선을 수주하는 쪽에 집중을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ESG 경영 트렌드와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6개 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이 지금 보게 되면 7%가 안 되는 수치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선박들, 톤으로 따지면은 8,500만 톤 정도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선박들이 전부 다 친환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고부가가치선의 선박이 수주가 열릴 텐데 과연 중국이 이런 것들 따라올 수가 있겠느냐? 아니죠. 우리가 작년에도 봤을 때에는 중국이 세계 1위의 이런 수주량을 보이긴 했지만 LNG선에서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건 메탄올 추진선이라던가 앞으로도 이어질 친환경 선박에서도 꾸준히 이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관 차장께서는 역시 이제 K조선에서도 이제 중국의 그 양보다는 우리 국내 질로 좀 승부를 해보자라는 좀 네. 말씀이십니다.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19척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이제 글로벌 이 수주량의 절반을 국내에서 수주를 했다라고 해요. 이제 고부가가치 선박이어서 선사들의 이익 확장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을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한번 듣고 갈까요? 예, 최근 메탄올 추진설이 이미 LNG 선보다 더 앞서는 그런 발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1위 선사죠. 머스크가 좀 해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한국조선해양의 이 산하의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현대사무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 4개의 사들이 거의 다 싹쓸이는 아니지만 거의 육박 그 정도에 근접하는 상황들을 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는 이제 중국 업체들 그리고 이제 홍콩의 일부 이런 식의 이런 좀 추진선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림처럼 절반 이상을 국내 업체들이 좀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에 있어서 이게 13,000 TU급의 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준으로 일반 선박은 대략 한 1,700, 한 1,8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메탄올 추진선 같은 경우는 2,100억, 많게는 2,500억까지도 최근에 좀 나온, 물론 더 배 크기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이렇게 본다면 대략 20%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더 가격이 비싼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선박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메탄올이 탄소 중립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다른 대체 연료로 또 엔진이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해운 선사들이 주도하고 있고 국내 HMM 역시도 최근에 이 메탄올 추진선을 지금 좀 도입 추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계속해서 당분간은 관련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선박이 이제 메탄올 추진선을 얼마나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가 또 이제 이익 마진의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들여다보겠는데 사용관 차장께서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정부가 2030년까지 핵심 항로인 미주와 유럽 노선에 투입되는 무역 선단의 60%를 이제 친환경 선박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정책 기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주가에 좀 상당히 좀 영향을 지금까지 끼쳐왔잖아요. 네. 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국제해운의 탈탄소화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의 선박 대부분이 디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 연료로 하이브리드 좀 섞어서 쓴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박 대비했을 때 이제 CO2 배출량이 최대 30% 감축이 될 수가 있는 이런 벙커 CU라던가 LNG,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올 이런 연료들을 하이브리드 선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섞어서 좀 쓴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이 기금이 조성되는 규모가 4조 5천억 규모예요. 그런데 민간 선사가 고가의 친환경 선박을 이런 수주 쪽으로 이어지게 하려면은 건조했을 때 후순위 대출로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조선 선사의 친환경 전환을 돕기 위해서 1% 안팎의 저금리로 이런 소형 조선사에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골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금력 때문에 당장 기술력은 있는데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이런 물꼬를 좀 틔워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조선뿐만 아니라 모든 전방 산업으로 다 확대가 될 거예요. 철강이라던가 기자재 쪽까지 산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연쇄 효과가 나타나면 2030년에는 17조 규모, 2050년이 됐을 때는 160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키우는 과정인 거네요. 이제 전방 산업까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올해 조선주의 본격 턴어라운드를 그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질문 드려볼까요? 예, 이미 많은 업체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턴어라운드 시작을 했고 늦으면 이제 올 상반기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기대하는 부분들이고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도 발주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은 이런 추세는 2026년 그 후까지도 그래도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한국조선해양을 첫 번째로 좀 들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의 IPO가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이게 철회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지주회사로서 할인을 계속 받아왔었다가 상장 철회를 통해서 오히려 사업 가치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들, 친환경 선박을 주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래도 올해 이익 개선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도 제가 조선주 탑픽으로도 거론했었던 HSD 엔진 역시도 역시 엔진이 이 친환경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주가 좀 수주가 증가를 하면서 2년치 이상의 수주를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이 회사는 그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파트너십으로 해서 메탄올 추진선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 중에 있는데요. 관련된 부분들도 기대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HSD 엔진 꼽아주셨습니다. 2023년에도 여전히 기대 섹터로 꼽히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K조선업종을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업종 내 또 개별 이슈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응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테슬라 급등의 약세장 속에서 선전한 2차 전지주죠.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2차 전지 성장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디어유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SM과 바이오니아, 센즈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SM부터 보시죠. 경영권 분쟁 이슈에 연일 상승세를 보이며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1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SMCNC, SM라이프디자인, 디어유 등 관련주도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SM의 주가는 4% 상승한 12만 2,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리나의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단 하루를 제외하고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의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13% 급등하면서 마감했고요. 계속해서 센즈랩 보겠습니다.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술력을 가진 사이버 보안 관련주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요. 따상 행렬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공모가 15,000원 대비 40% 높은 21,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해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한가 풀리면서 18% 상승 유지한 채 오늘 시장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M부터 이기택 이사님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로 제시했던 12만 원을 넘었습니다. 카카오의 반격, 또 CJ 참전 등 다양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할 이슈 뭐라고 보실까요? 예. 연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복잡한 내용들이 투자자분들한테 상황 판단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지 아닌지 계속해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SM을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가 있고요. 카카오와 그리고 CJ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SM과 하이브에 대항하기 위한 재료가 지난 단독 보도가 있었는데 CJ 측이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혼자 이제 SM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게 전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하이브가 제시한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12만 7,900원까지 오른 바가 있습니다. 뭐 장외에서 매수하는 거라 사실은 공개 매수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12만 원까지는 못 갔던 최근의 주가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인수하려고 하는 목적은 카카오 쪽에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1.2조 원 정도 자금 유치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SM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카카오 엔터 매출을 좀 보면 올해는 약 한 1.8조 정도의 매출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SM이 올해 한 1조 정도 매출할 것으로 보여져서 거대 대형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3조 규모에 가까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이브 쪽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백을 메꾸기 위한 SM이 또 필요한 거고 이수만 대표에 대해서 이제 러브콜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베팅할 만한 매력이 있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서 하이브도 공백을 메우면서 BTS의 공백을 메우면서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한 노력이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총까지는 무엇보다 높은 가격을 부르는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공개 매수 12만 원보다 주총 때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쪽에 투자자들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카카오가 12 인수하기로 했던 9만 원 그리고 9% 정도의 지분은 카카오가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카카오가 만약 30%를 주당 13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면 이런 가정이겠죠.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자금은 0.9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1.2조 대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에 따라서 오늘 12만 원을 넘는 주가의 모습을 좀 보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가 12만 원이라 그 아래에서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보란 듯이 12만 원을 뚫어줬습니다. 결국 승자는 SM이다라는 말을 확인시켜준 오늘이었는데요. 그러면 위로 어디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대응이 가능한지 좀 궁금한데 또 디어유, SM, CNC 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도 함께 짜주신다면요. 네, 뭐 공개 매수 가격이 닫혀 있는 그리고 차트가 바짝 서 있는 SM을 투자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언제 어느 때 뉴스가 나와서 또 그 위에 가격이 정해져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건 단기 매매로도 좀 불가한 그러한 영역까지 온 게 아닌가. 만약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0.9조 그러니까 9천억 정도가 필요한데 13만 원이 맥시멈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종가 12만 2,600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장외에서 매도하게 되면 차익에 대한 양도세까지 투자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을 때 메리트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이슈라고 하면 뭐 계속해서 경영권에 관련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오를 수 있는 모멘텀 플레이를 하자라는 쪽에서 SM, CNC와 디어유가 덩달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알려진 이슈로 그다지 크게 투자의 성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이오니아 보겠습니다. 탈모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죠. 코스메르나의 원료 생산 시설 확충 소식이 주목받으면서 연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메르나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생산 시설 확충으로 어느 정도의 캐파 증가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탈모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탈모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24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에는 1,000만 명, 그러니까 성인 남성 제외하고 절반은 탈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4조 시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시장인 게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는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히트 약품이 나타나고 화장품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 시장의 선점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메르나는 개발했고 그런데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것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은 확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정성 평가에서도 독일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배팅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무엇보다 바이오니아는 또 하나의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공격적인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이러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해서 신제품이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내년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 아닌가라는 쪽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cRNA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했을 때 사실은 제품이 많이 판매된다라고 해도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것을 10만 배까지 이상 대량 생산 가능한 기술이 밝혀져서 주가가 반등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에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 제품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 그리고 판매가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주가의 차트 모습이 이제 일정상으로는 거의 다 온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차트 모습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매물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물대를 좀 보면요. 차트상으로는 바이오니아가 사실 지금 봤을 때 가장 큰 거래량을 띄웠던 게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거래량을 보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5만 원에서 6만 원대의 매물대를 최근에 여기서 저항대를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항 맞고 눌림목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노릴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보통 지금 현재 전 고점이었던 4만 원대가 지지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6만 원대를 매물대를 잘 소화하고 돌파한다라고 하면 9만 원대까지도 기술적 분석으로는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대량 생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고 시장 규모 자체가 워낙 큰 점을 투자 포인트로 꼽아주셨는데요. 하지만 기대감으로 올라온 만큼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물대 분석을 통한 트레이딩이 적합하다라는 의견 전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센즈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력 사업 부분과 향후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거기에 또 보안까지 붙었습니다. AI 빅데이터 글로벌 최고 수준의 보안 업체인데요. 센즈랩입니다. 같은 계열사인 K사인이 있는데 K사인과 같이 해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 교토교통부,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중심적으로 영업을 잘 해온 것으로 보여지고 레퍼런스도 꽤 쌓아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금융권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데요.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인 K사인과 동사 지분이 42.2%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대주주죠.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영업을 하면서 결국에는 레퍼런스를 키워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가를 봤을 때 아시겠지만 밴드가 8,500원에서 1,500원인데 공모가 상단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 그대로 전일이었으면 이러한 상담이 가능했을 텐데 주가 평가액이 평균으로 봤을 때 12,000원대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비교 가능한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사이버원이라든가 수산 IT로 봤을 때는 약 한 12%에서 29% 정도 저평가돼서 상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상장하자마자 지금 현재 29,000원, 24,000원대 주가 24,900원대 주가에서는 상장하자마자 이것을 다 반영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상 행보에는 동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18% 정도 상승하면서 화려한 신고식을 마쳤는데요. 다 반영이 된 주가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향후 주목할 이슈나 그러면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사실 뭐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네.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뭔가 추세가 있어야 되고 저항가, 지지가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루 거래된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상당히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빅데이터 기반이라든가 그리고 AI 쪽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챗 GTP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것 또한 보안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보안 관련주들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 정도까지만 평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챗봇으로 순환매가 돌고 또 이번에는 보완주로도 또 옮겨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SM과 바이오니아, 센즈랩 점검을 해봤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경계감 유지하시면서 향후 달라질 기업 가치의 변화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기택 이사님 레이 가지고 오셨고요. 김성준 부장님, 코닉 오토메이션, 사용관 차장님, 루트로닉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루트로닉 하면은 뭐 미용 의료기기의 뭐 대장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쭉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스토리 먼저 들어볼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출로 봤을 때 독보적인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제가 이 기업을 전에 한번 소개를 계속 해드렸었던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이 워낙에 다 같이 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미용 의료 시장이 계속 커진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9년 기준으로 봤을 때 3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고속 성장을 계속 지속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대 실적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3분기에도 사실상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주가가 흔들렸던 부분들은 영업이익률이 약간 좀 안 좋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소모품의 매출 비중이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은 아직까지는 작아요. 그런데 그만큼 장비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모품의 매출 비중도 따라서 올 거다라고 보이고요. 여기는 80, 80입니다. 이제 80여 개 이상의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만큼 선진국에서 더 찾는 이런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국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50% 이상으로 이번에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2년에 세계 1류 상품으로 연속 선정을 하면서 지금 17년 연속으로 선정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국내 피부과에서도 80% 정도가 사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기기입니다. 일단 가격으로 제가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상 제가 12월 22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요. 22일에 당시에 드렸을 때 매수가를 한 18,000원 초반까지 잡아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18,000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서 분할 매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18,000원 잡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쭉 나와주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는 일단 21,000원 돌파 확인 후에 28,000원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21,000원 가볍게 전고점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 또 더군다나 장대 양봉으로 거래량 엄청나게 나오면서 돌파를 했죠. 당연히 홀딩이고요. 그래서 28,000원으로 근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에도 이걸 신규 매수 접근하는 게 어떠냐? 일단 보유자는 당연히 홀딩이고요. 네. 만약 신규 매수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대에서 한 11선 정도까지 좀 짧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수급이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도 같이 3끌이 형태, 4끌이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가격 조정이 깊게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11선 위치하고 있는 24,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8,000원 전에 잡아놨던 가격을 1차로 잡고 2차까지는 36,000원으로 상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36,000원까지 상향. 지금 이제 거래량이 실린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고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21,000원까지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루트로는 여러 번 좀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인데 뭐 한 차례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스토리 먼저 들어볼까요? 예,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어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 그리고 전산실을 구축하는 이제 IT 인프라 솔루션인데 이 세 개 사업부가 다 매출이 거의 3분의 1로 비슷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원익 IPS, 유진테크와 같은 업체들이 주 고객사들이고요. 아무래도 75%가 삼성전자 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투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올해 기대가 되는 사업부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검사 자동화를 중심으로 한 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 고객사가 이제 에코프로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LG화학과 같은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고요. 이들 업체들은 다 이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 자동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0명이 필요하던 일을 한 6명으로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장을 지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율 잡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어느 정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율 잡는 데서 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장비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로만 매출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음극재라든지 전해액 같은 부분으로도 확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장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쿠팡이나 CJ 대한통운도 역시 그 물류 자동화 로봇에 대해서 현재 그 시스템을 구축한 바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도 계속해서 물류 자동화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인 만큼 관련된 수주도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최근에죠 정부에서 이제 법안 그 지원 사업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총 사업비의 30%에서 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법안까지도 가세가 된다면 더욱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그런 활성화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올해는 그래도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현재 우리가 뭐 트렌드로 꼽을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인건비와 수율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차트를 보니까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가격적으로 전략을 짜볼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총이 이제 2천억이 안 되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좀 분할 매수의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실 텐데요. 지금 N자형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변동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 물론 단기적으로 최근에 거래가 터진 부분에 있어서 좀 매물 부담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가격이 추세대 하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늘 또 거래 없는 조정을 보인 만큼 단기적인 좀 반등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는 7,000원, 손절 가격은 4,400원을 좀 짧게 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레이가 이제 창사 이래 최고 성적표로 오늘 좀 급등을 했죠. 레이 8%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최근에 치과 관련해서 뭐 덴티움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올해도 좀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예, 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뭐 보란 듯이 뭐 거래량을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그렸는데요. 4분기 실적이 중요한 것이 뭐 2023년을 올해 한 해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이벤트이고 여기서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 올해 기대감의 주가는 레벨업 되면서 밸류에이션이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에 맞는 종목이 레이가 아닌가 싶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국이 지난해 물량 조달 기반으로 해서 VBP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조달청과 같은 쪽에서 대량으로 임플란트를 저가에 공급하겠다라는 법안인데요.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사실 임플란트를 저변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치렀죠. 약가이나와 같은 그러한 정책을 펴겠다라는 것이고 이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서부터 나왔던 것이고 이제는 공립병원부터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로컬 쪽은 아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변 확대라는 것은 레이한테 큰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임플란트 치과용 의료기기 토탈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2군데뿐이 없는데 레이의 장비를 사용하면 한 70% 정도 그러니까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치과를 완벽하게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 임플란트 이외의 소모품들의 레이한테는 상당히 고마진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변 확대에 따른 상당히 큰 수혜가 예상된다. 4분기 실적이 그것을 힌트를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라서 임플란트 저변 확대는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몇 안 되는 축 중에 레이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동반한 주가 퍼포먼스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예,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하단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막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상단 박스권,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 때 보였던 그 상단 박스권이 25,000원대에서 35,000원대로 보여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물 소화를 잘한다라고 하면 35,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는 레이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루트로닉, 코닉 오토메이션 그리고 레이 오늘의 네오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네오주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사연관 교보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